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오늘 제가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함께 가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중에서도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교사, 선생님들이니까 교육이 어떤 변화를 맞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펼쳐볼까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쯤에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올해 들어서 언론에 하루에 보니까 뭐 40개, 50개 정도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사가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누구나 다 뭔가 아는 것 같다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저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 교수님, 메타버스가 뭐죠?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메타버스가 뭐 인터넷처럼 어떤 기술이거나 뭐 스마트폰처럼 눈에 잡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저겁니다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메타버스, 오늘 제가 여러 개의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초반에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바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 이걸 저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바타로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뭔가 뭐 부캐나 닉네임 같은 거 생각나실 수도 있고 또는 아바타, 내가 아니라 아바타로 살아가는 거니까 실제 세상하고 뭔가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 충분히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런 거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갖고 있는 뭐 VR 고글, VR 쓰는 세상인가? 또는 뭐 3D 캐릭터 나오는 게임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가? 다 맞아요, 선생님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세상이 메타버스인데 과연 그 세상이 무엇이고 무엇 고민하면 좋을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코로나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뭐 저도 대학에 있지만 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모습이 비대면 확 넘어갔죠. 2020년에 제가 있는 대학에서는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저희 신입생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 저희 대학의 20학번들은 학교가 있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조만간 팬데믹이 끝난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끝나고서 2019년 상태로 확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육이 어떻게 바뀌실 것 같습니까? 대면으로 다시 훅 돌아갈까요? 아니면 2020년에 저도 그렇고 오늘 함께 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고민했지만 고생도 했지만 비대면 수업, 비대면으로 우리 아이들 만나고 비대면으로 뭐 고민도 듣고 수업도 했던 그 시간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걸 더 쓸 것인지 각자 한번 마음속에 혹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이 결정 지금 여쭤보진 않을 건데 지금 뭐 답을 우리가 통계를 뽑지는 않겠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이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혹시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왔을까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뭐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코로나 전에는 주로 학교 강의실,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오프라인 환경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비대면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면한다, 비대면한다 이 관점만 놓고 보는데 사실 이게 공간에 대한 문제죠. 대면은 공간에 가서 내가 우리 학생들을 몇 미터 거리 안에서 물리적으로 공간에 같이 들어간다. 비대면은 물리적으로 몇 미터가 아니라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존재한다는 공간에 대한 특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우리가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 만난다. 대부분 실시간 수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 수업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전에 영상 같은 거 녹화해서 어디 서버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죠. 뭐 때로는 실시간으로 뭐 줌이나 웹엑스와 같은 화상회의용 소프트웨어 같은 거 써가지고 수업을 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공간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리고 시간이 실시간이냐 비실시간이냐 이 두 개의 축을 놓고서 우리는 크게 보면 학생들과 네 가지 방법 중에 무언가를 통해서 만나왔던 겁니다. 자, 코로나 이전엔 주로 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만나왔고요. 코로나가 넘어오면서 많은 교육이 사전 녹화량이 좀 증가하면서 온라인의 비실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개의 디멘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인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들, 또는 반대로 오프라인인데 꼭 정해진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뭔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간, 또는 그 아이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뭔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하는 오프라인의 비실시간성. 사실은 뭐 이 모든 책임을 저나 우리 선생님들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교육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를 통해서 학습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순히 실시간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라 이 네 개의 디멘전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쓸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코로나 끝나면 대면으로 돌아갈까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나이가 좀 있는 편이니까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선배 교수님들 보게 되면 지금부터 이거 결정하셨어요. 아, 난 코로나만 끝나면 무조건 교실로 가야 된다. 아, 안 만나니까 답답하고 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럼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선배님, 근데 왜 꼭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 만나야 되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큰 이유가 없더라고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면 약간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측한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독재자, 가장 뭐 유명한 독재자로 히틀러 같은 분이 있죠. 히틀러가 나오는 장면 혹시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히틀러 또는 뭐 공산국가의 독재자들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공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외교관이 오거나 누가 와가지고 독재자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긴 통로를 지나갑니다. 수행원의 안내를 따라가지고 공간을 막 굽이굽이 들어가면 맨 마지막 방에 여기 히틀러가 있습니다. 방에 딱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 정말 소리가 쿵쿵쿵쿵 울려요. 왜냐? 엄청나게 넓고 천정도 높은 방. 그 큰 방에 저 끝에 히틀러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난 어디 앉느냐? 히틀러의 마지막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반대편 마지막 자리.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죠. 왜 독재자들은 그런 공간에서 외교관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서 협상을 하고자 했을까요? 그런 공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 시계에도 잘 걸려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맥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내가 지배한다. 너는 시간을 느낄 수도 없고 나는 이 큰 공간을 통제할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는 심리학적 수단으로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지배했던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극단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하는 대학의 강의실만 봐도 사실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 과목 가르치는 강의실 들어가 보게 되면 한 빽빽하게 앉게 되면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른들, 대학생들 5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제가 이제 교탁이라고 해서 한 바닥에서 20cm, 30cm 정도 띄어진 큰 테이블, 뭐 발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위에 올라서가지고 저는 강의를 합니다. 50명의 학생은 앞만 바라보고 앉아 있고요. 저는 여기 딱 서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강의실 뒤에는 시계가 딱 걸려 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틀러가 사용하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 저한테 주어진 모든 조건이 전 닮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을 하는 순간 저한테 잘 토를 안 달죠. 제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권력이란 게 그냥 단순해가지고 저는 서 있고 그들이 다 앉아 있죠. 권력이 저한테 집중이 됩니다. 반면에 예전 우리나라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 혼자 앉아 있고 넓은 대전에 신하들은 양옆에 도열해가지고 서 있죠. 2시간, 3시간 회의를 꼼짝하지 않고 서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바로 거기서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권력은 장시간 동안 교육,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걸 하루에 6번, 8번 돌아가야 되는 공장식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뭔가 반론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딱 각 잡고 앉아있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이런 방법, 이렇게 각 잡고 앉아서 통제받는 교육 환경이 과연 교사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여기에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 공간, 시간과 공간을 교육자, 교수자가 다 지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의 통제권을 교사가 내려놓는 것.
이게 메타버스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놓고 좀 무겁게 들리실 수 있었는데 그럼 현장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의 교육을 다시 고민하고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몇 개 꼭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 꼭지를 다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몇 개 말씀드릴 텐데 이 중에 나는 뭐 다른 건 좀 불편한데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 뭐 3번하고 5번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번호별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싶은데 아바타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논문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사람이 교차되어 있죠. 한쪽이 진짜 모습, 옆에 있는 게 그 사람의 아바타입니다. 자, 여러분 아바타란 표현 평상시에 자주는 안 쓰시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하죠. 바로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 영화에서 나왔던 아바타, 사지를 쓰지 못하는 전쟁 군인이 먼 행성에 있는 나의 또 다른 캐릭터를 그 온라인이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쭉 싱크가 돼가지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바타. 바로 넘버원은 아바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제페토다, 로블록스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하고 닮은 작은 캐릭터를 사용을 합니다. 2D 같기도 하고 3D 같기도 한데 보통 키가 약간 날씬하면서 크고 머리가 약간 크게 설정되어 있고 표정이 다채롭게 나오는 그런 아바타를 씁니다. 그런 아바타를 쓰는 걸 보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일수록 탐탁하게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저걸 도대체 왜 쓰냐? 저거 너하고 닮은 것도 같지 막 좀 이상한데 그냥 네 사진 쓰지 저게 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아바타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여러 개의 자아를 갖고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중에 지킬과 하이드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 보게 되면 지킬이었다가 하이드였다가 흔히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모든 현대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만날 때 그때는 정말 사회인이죠. 특히 그중에도 교사. 뭔가 행동도 굉장히 바르게 하시고 항상 몸도 이렇게 딱 서 계시고 그런 모습. 근데 댁에 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항상 꼿꼿이 서가지고 이렇게 정자세로 있고서 말도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는 뭔가 흐트러진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자아, 학교에서 사회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사회적인 자아입니다. 근데 내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편한 가족 구성원들하고 있을 때 나는 개인적인 자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자아가 여러분들은 더 편하다? 어떤 자아가 더 긍정적이다? 사실 뭐 긍정적인 건 둘 다 긍정적인데 편한 거는 개인적인 자아일 때 압도적으로 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제 교실에서 보게 되면 나도 사회적인 자아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나마 우리 아이들은 또 교실에서 사회적인 그들의 자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자아가 갖고 있는 단점은 뭐가 있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도전의식도 사회적인 자아는 많이 억압을 시키고요. 마지막 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 자기주도성을 약화시키는 특성을 사회적인 자아는 끄집어냅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내가 개인적인 자아일 때 인간은 창의적이고 도전도 즐기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아바타. 내 얼굴하고 닮은 듯도 하지만 좀 달라진 캐릭터. 얘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아를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자아 아바타입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제보다 좀 많이 젊죠? 많이 젊고 좀 더 잘생긴 모습인데 영상을 보다 보면 옆에 친구가 롤러코스터 타고 막 토하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죠. 저거 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저게 제 개인적인 자아예요.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 농담도 잘하고 학생들하고 가볍게 어울리려고 하는 게 저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아바타. 아바타를 쓴다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예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3차원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에서 내 사진이 아니라 아바타를 갖고서 행동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서 교사분들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 보게 되면 아마
증명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서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닉네임이나 내가 좋아하는 아바타를 가지고서 온라인에서 소통한다. 이런 게 넘버원입니다. 자, 넘버원만 갖고도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긴 한데 뒤에 있는 얘랑 이게 다 별도로 분절된 게 아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다른 얘랑 제가 계속 섞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학생들하고 아바타로 소통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바타는 꼭 뭐 사진이 아니어도 나를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세워서 약간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매 학기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 중에 저희 학교 학생들 한 200에서 250명 모아놓고서 집단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담을 근데 여러분 집단으로 한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상담이 개인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건데 1대1로 만나도 부담스러운데 200명 앞에서 고민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안 되죠.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담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들어올 때 닉네임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카메라를 끄고서.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말을 하게끔 하는데 그럼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쉽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저희 학교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저하고 얘기도 하지만 채팅창도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학생들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에타가 난리가 났다고. 에타가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졸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 아마 에타 아실 텐데 에타가 요즘에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약간 대나무 숲.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자기 비밀 이야기나 이런 거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앱을 에타, 에브리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제가 수업 끝나고 돌아가 봤더니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학교 온라인 플랫폼에서 익명으로 수업을 하다가 누군가 하나가 에타에 대화할 수 있는 스레드를 하나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익명으로 또 자기들끼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교수님들은 수업에 대한 뒷담화 하려고 교수 흉보려고 또 거기다 뭐 만들었나 보다.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 수업에서도 익명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수업 듣는 친구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별도의 게시판을 열었던 겁니다. 거기에 뭐 다행스럽게도 저에 대한 뭐 악플은 없었지만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서로 뭔가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따뜻한 말 해줬던 것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졌습니다. 바로 저는 그게 아바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바타는 꼭 나를 숨기고 뒤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수단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 도전적, 자율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메타버스가 뭔가 가상의 공간이 있고 아바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 어떤 뭐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게 효과적일 거냐 이거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죠. 선언적인 지식도 있고 절차적인 지식도 있고요. 하여튼 지식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시켜서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도 있고 마음을 전달시켜서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실험 중에 제가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봤던 게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 하면요, 여러분, 농장에 있는 소 있죠? 음메 소. 소를 체험하는 VR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담 삼아 제가 기억하시기 편하게 담아온 사진이고요. 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VR을 뒤집어 쓰죠. 그럼 이제 팔꿈치, 무릎, 보고대를 딱 차고서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고요. VR을 딱 끼면 소 시점으로 소가 살아가는 사육 농장을 나타내는 VR입니다. 이걸 왜 해볼까? 우리가 가끔씩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농장식 사육장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좋지 않은지. 막상 근데 그거를 책에서도 보지만 책에서 보고 다큐멘터리 볼 때 정말 저거 나쁘다 싶은데 바로 그날 끝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회식하면서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VR 실험을 했었어요. VR. 소의 역할을 가지고서 살아보게끔. 뭐 30분, 50분.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느냐. 비슷한 맥락으로 했던 실험 중에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 벌목꾼. 커다란 전기톱 있죠? 전기톱을 VR 뒤집어 쓰고서 합니다. 그럼 아름드리 나무를 찡찡해서 베요. 근데 여러 그루를 베다 보면 처음에 한두 그루는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데 여러 그루 나무를 VR에서 막 베다 보면 기분이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미국인을 놓고 보게 되면 1년에 1인당 2그루의 나무를 화장실에서 써버린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VR로 벌목군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떤 습관이 바뀔까? 바로 이것과 연동된 실험이 있는데요. 벌목군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터뷰하면서 물을 한 잔 마시게끔 합니다. 근데 물이 쏟아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컵에 딱 쏟는 거예요, 바닥으로. 근데 옆에 티슈통 있어요. 이때 이걸 측정한 겁니다. 벌목군 체험을 했던 사람하고 다른 게임 했던 사람하고 휴지를 몇 장이나 뽑을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벌목군 체험했던 사람들이 휴지를 뽑는 양이 20%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즉 메타버스가 공간이 있고 내가 그 공간에 몰입해서 들어간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뭔가 감정적인 이입이 깊게 발생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예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저희 팀이 만들었던 VR 콘텐츠 중에 하나고요. 실제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서울 명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거기에 실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소설로 알고 있죠? 한 20살 남짓한 여성 작가가 천재적으로 첫 작품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을 누구로 보시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소설 주인공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렇게 커다란 덩치의 괴물. 그 괴물의 이름 뭘까요, 여러분? 이름이 없었죠. 더 싱입니다. 그냥 그놈, 그 녀석. 저희가 만들었던 VR 작품은 바로 그 녀석, 더 싱을 우리 학생들이 처음 해보는 작품이에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VR을 뒤집어 쓰고서 더 싱이 되고요. 나머지는 마치 디즈니 만화 속에 내 마음에 여러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것처럼 내 친구들이 같이 들어와서 태블릿을 가지고서 내 마음 1번, 2번, 3번, 4번 역할을 맡아줍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게 되면 다른 괴물이 나를 도와달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는 나는 괴물이고 나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벤트도 발생을 해요. 거기서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뭔가 롤플레잉 장르입니다. 이거를 실험해 보기 전에 이제 많은 어른들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그걸 진지하게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장난하고 툭툭 치고 폭력 게임처럼 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했던, 저희가 체험을 유도했던 그 어떤 아이들도 그렇게 가볍게 콘텐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4명, 5명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될 때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윤리적인 건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그 다음 단계가 더 행복해질 건지를 깊게 돌아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지식도 좋지만 공감이나 마음에 대한 문제를 열어보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보게 되면 사이버 불링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국내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에 메타버스적인 속성을 더 집어넣게 되게 되면 몰입감, 감정에 대한 이입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제 세 번째는 초월한 실제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게 비대면이나 메타버스 쓰는 장면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그래도 교실에 딱 앉아야지만 물리적으로 학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는 두 번째, 한 집단, 한 팀, 같은 친구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의 실제감도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자, 이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예는 올해 2021년 이제 여름에 LG전자에서 있던 이벤트의 모습입니다. 저도 아주 약간 도움을 드렸던 이벤트인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LG전자에서 이제 많은 직원들을 선발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이고 직원들도 정말 오랜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 번도 내 공부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 공간을 가보지도 못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LG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LG그룹 하면 이제 상징적인 건물이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건물 비슷하게 생긴 두 동. 또 카네기 멜론 대학,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공간을 다 지은 겁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LG 트윈타워에서 맨 먼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직원들이 트윈타워에서 걸어가서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고 재밌게 게임 같은 공간이니까 비행기가 랜딩하기 전에 낙하산 딱 메고서 뛰어내려요.
낙하산을 메고 쭉 뛰어내리면 카네기 멜론 대학에 딱 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 PC나 자기 휴대폰 갖고도 조작을 하게 되면 동시에 나는 내 거 조작하게 되면 공간상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이 이벤트를 즐기는 겁니다.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뭐 행사장 같은 데 앉아서 친구들하고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간식도 먹고 뭐 기념사진도 찍고 그런 것도 했고요. 이제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 이벤트, 게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퀴즈 같은 거, 경품도 줘야 되니까 룰렛도 돌려보고 OX 게임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세리머니의 끝은 특히 이제 학교 공부 끝나는 거니까 초등학교도 그런 거 안 하지만 이제 대학 이상에서 공부 끝나게 되면 모자, 학사모 쫙 던지고서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동일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메타버스적인 플랫폼을 안 써보신 분,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거 영상만 보기에도 뭐 아주 이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약간 옛날 느낌인데 이걸 사람들이 몰입감을 가지고서 정말 실제라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거냐? 됩니다, 실제. 인간이 느끼는 실제감은 여러 데서 기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건 3차원이 나타나고 VR 딱 뒤집어 써가지고 실물하고 똑같이 생긴 거. 이것도 실제감을 주지만 사람은 사실 굉장히 쉽게 또 몰입을 하거나 감정을 대입할 수 있는 존재다 보니까 지금 화면처럼 어느 정도 공간성이 있고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가 꾸준히 나타나고 여기에 상대방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거 진짜 괜찮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구나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됩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이 정도의 환경 내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약간 다른 플랫폼에서 했던 다른 학교 사례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례는 2021학년도 봄에 순천향대학교가 입학식을 했던 장면입니다. 뭐 제가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쓰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아니시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건 SK텔레콤 제품이건 네이버 거건 간에 공개 버전도 있고 뭐 유료 버전도 있지만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샘플로 보시면서 어떤 게 과연 내가 수업에서 좀 써보면 좋을까 탐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요 예는 우리가 학교에서 기본 기능은 사실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순천향대학교 요 장면은 뭐 기업 대 학교로 해서 약간 유료 버전을 한 것이긴 한데 입학식을 공간에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또 대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고 사전에 촬영한 학부모님의 뭐 축하 메시지, 또 총장님의 강연 이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틀어놨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동영상 보내주고 링크 보내주고 보면 될 건데 굳이 저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입학식 장면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교수님하고 운동장 한 바퀴 뜁시다. 불가능한 일이죠. 처음 만난 친구들끼리 우리 운동장 한 바퀴 뛰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천향대학교 입학식 장면을 봤더니 지금 이 장면 화면에 나오는 이게 연출된 게 아니라 갑자기 학생들끼리 가까운 거리에서 말로 대화하고 채팅하다가 교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재미삼아 달리기 한번 해요. 해가지고 시작된 이벤트예요. 자기들끼리. 바로 이 부분.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메타버스의 특성을 뭔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된 겁니다. 이게 좀 더 교육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토론 주제. 선생님이 던져준 것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저기 가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교육의 중심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여드리는 예, 제 아바타가 다시 한번 등장했죠,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예는 제가 메타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제 연구실입니다. 먼저 대학교는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 기억하시겠지만 교수님들마다 작은 방 한 칸씩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싶었어요. 3층짜리 건물을 메타버스 안에 졌습니다. 가로 세로 한 200m 정도 되는 큰 잔디밭에 건물 3층짜리 딱 올려놓고서 뒤에는 개울물도 이렇게 냇물도 흐르고 멋진 나무들도 심어놓고 이 공간을 제가 뭐에다 쓰냐 하면 가끔씩 학생들이 요즘에 상담할 때 전화로 상담할 때도 있고 줌으로 상담할 때도 있는데 뭔가 좀 오늘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 메타버스에서 만나자. 여기 학생들 불러들여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끔씩은 그냥 지인들 한 공간에 여러 명 들어올 수 있으니까 3명, 4명 여기 불러들여서 또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를 꼭 해요.
뭔가 느낌이 묘하다,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카카오톡 채팅할 때랑 집단으로 5명씩 줌으로 이야기할 때랑 뭔가 또 다른 상호작용, 또 다른 실제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제가 보여드렸던 공간을 쭉 보시고서 내 수업에는 어떤 공간을 어떤 장면에서 써보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 1번, 2번, 3번 원칙 말씀드리면 아마 유곡 정리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VR도 나오고 3차원적인 아바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VR이고 3차원이면 시각적으로 좀 더 아름답고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원칙은 지금 언론에 최근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로 언론은 화려한 것들을 위주로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네트워크나 보유하고 있는 기기가 풍족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VR이나 3D가 아니라 현실적인 기계, 우리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기본적인 기계, 학교에 있는 좀 오래된 컴퓨터 갖고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에 보여드리는 제가 앞서도 LG그룹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LG그룹의 또 다른 장면입니다. 위 장면은 LG그룹에서 신입사원들 채용 설명회, 그러니까 아직 입사하지 않은 사람들, 뭐 취준생들 있으면 뭐 예전에 코엑스 같은 데서 1000명, 2000명 모아서 막 난리가 났죠. 바글바글 돌아다니면서 하던 설명회, 그런 걸 하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장면은 신입사원들 실제 들어온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큰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왜냐? 얼핏 보게 되면 우리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하셨던 약간 싸이월드 느낌이 나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조작도 굉장히 간편하고 만들기도 쉽고 저사양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는 이런 플랫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 플랫폼을 수업에 쓰는 모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해외 플랫폼 중에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사례는 게더타운, 그 다음에 브랜치, 팀플로우, 국내 플랫폼 중에는 메타폴리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는 오비스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다 무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한두 개 써보시면서 내 수업에 어떤 걸 가끔씩 써보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던 이 이미지는 실제 제가 수업에 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서 LG에서 했던 거랑 같은 건데요. 싸이월드 같은 공간인데 테이블이 6개 있죠. 테이블 6개가 보면 조그맣게 아바타 있죠. 제 실제 학생들 이름입니다. 저도 공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조별 토론합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 싸이월드 같은 공간에서 화살표 움직여서 자기 조로 딱 갑니다. 그럼 자기 조에 앉아있는 학생들끼리만 카메라랑 마이크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소통이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100%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상당수의 경우에는 2020년에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고 집에서 재택 수업 들으면서 이미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현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장면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5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함께 창작하며 배우게 하자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교육에서는 주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지식의 콘텐츠가 있으면 제가 그걸 박박 긁어다가 잘 분석해서 정리합니다. 소화를 한번 시키죠. 소화 한번 시켜가지고 예쁜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술 한 술 떠먹여 주는 게 제가 많이 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졌죠. 지식이 쌓인 속도, 변화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했던 기존에 있던 지식을 잘 수집을 하고 분석해서 전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 스스로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끔 만드는 거. 배울 수 있는 지식을 함께 창작하고 나뿐만 아니라 그들끼리도 서로 배우게끔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위에 있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라이벌 스피크라고 하는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장르인데 이렇게 작동이 되는 드라마예요. 실제 존재하는 인물 한 명도 없고요. 12명의 아바타가 나옵니다. 12명의 아바타가 나오는데 주기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페이스북 기반인데 각각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요. 12명이 섬에 갇혀서
서바이벌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시청자들한테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시청자들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야기가 변화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보여주는 맥락에서도 내가 보여주고 너는 들어라 봐라 이게 아니라 컨텐츠를 함께 만드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례가 제페토도 있었고요. 마인크래프트도 있었고 SK텔레콤의 이프렌드라고 하는 플랫폼들도 있었는데 이런 플랫폼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청소년을 봤나 하면 한 청소년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만들었던 콘텐츠가 뭐냐 하면 1분에서 3분짜리 영화 클립입니다.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이런 플랫폼에선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아바타를 내 아바타도 있지만 친구 아바타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아바타를 불러와가지고 뭔가 배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간 또는 내가 원하는 새로운 무대를 플랫폼 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공간 위에 아바타를 올려놓고서 뭔가 연출을 하는 거예요. 동작 같은 거. 근데 그걸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겠죠. 휴대폰이니까. 기록해서 편집을 하고 자막을 입혀서 유튜브 같은 걸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친구들 보면 어떤 걸 하고 있냐 하면 의상을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상, 디지털 재화 이런 것들. 기존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드라마를 만드는 걸 배운다, 의상을 제작하는 걸 배운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하거나 또 대학에서 뭔가 전문적인 걸 배워나가면서 하나하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했던 건데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제작자의 역할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드라마나 콘텐츠 창작을 뭔가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가르쳐주는 이론을 넘어서 가지고 직접 창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물결에 선생님들이 나는 뒤에 빠져 있고 너희끼리 만들면서 배워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어렵고 배우기가 불편한 게 있을지라도 그들이 창작하고 배워나가는 플랫폼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걸 창작하고 어떻게 서로 소통하면서 배우는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걸 5개의 꼭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좀 더 아바타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자. 드러내는 순간 3가지가 좋아진다고 했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자율성을 띠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메타버스가 뭔가 3차원의 입체성을 또 많이 띠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것,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면 좀 더 좋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근데 또 이제 그런 걸 할 때 꼭 실제감, 사회적인 실제감이나 물리적인 실제감을 적정히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상호적인 구성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게 되면 다 너무 기술적이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게 선생님들이 뭐 3박 4일 어디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몇 시간 정도만 본인 휴대폰으로 PC로 뭔가 설치해서 해보게 되면 기본적인 것들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것들, VR이나 3D보다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싸이월드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나는 가르치고 학생은 받아들이는 이런 한방향, 단방향성인 교육의 시대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무언가를 창작하면서 나와 그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함께 배워나가는 시대가 메타버스에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원칙.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죠. 이걸 다 하셔라?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먼저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확장해 가자. 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큰 어떤 교육이 배움으로 넘어가는 큰 변화의 단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뭐 교육과 배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워딩 같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제가 이제까지 했던 교육, 받아왔던 교육은 주로 저보다는 선생님이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중심에 딱 서가지고 저한테 뭔가 전해주시면 저는 테두리에 서가지고 열심히 그걸 받아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는 교육을 배움으로 약간 시프트 시키고 있습니다. 배움의 시대에선 학습의 터전의 원의 중심에 교육자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학생, 수요자가 가운데 딱 서 있고요. 저와 같은 교수, 교사, 선생님들은 원의 중심이 아닌 테두리로 좀 빠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가치가 뭔가 외재적이고 보상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내재적인 호기심, 자발성, 창의성에 의한 그런 교육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큰 틀로는 교육이 배움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큰 세상,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느라고 좀 마음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책이나 또는 자료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